자, 이게 독서 1강인데 우리 이번 이제 휴원이 좀 더 길어졌죠. 휴원이 좀 더 길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보자고. 그래서 자료가 3차 자료가 한 번 더 나갔어요. 자료가 하나 더 나갔는데, 자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자료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자, 요 자료랑 월간 정독민 3을 받았을 텐데, 난 여기서 이제 독서를 할 거니까 부담스럽게 많이 나온다. 독서를 할 거니까 쭉 넘겨보셔서 독서 1강이라고 돼 있는 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기본적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교재가 뭐냐면, 이 교재가 올림포스 EBS에서 나온 이제 올림포스라는 교재가 이렇게 있어요.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여기다 이제 넣어서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글자 좀 작고 필기할 공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편으로 받아서 요걸로 이제 수업을 들어도 되고, 아니다 난 이제 뭐 올림포스 하나 사서 이제 그걸로 듣겠다 하면 여기 올림포스 하나 사시면 되는데, 올림포스가 1,500원인가? 뭐 그렇게 하고 현금사를 좀 더 깎아주죠. 그리고 올림포스가 현대문학도 있고 고전문학도 있고 독서도 있고 국어가 있는데 국어를 사야 돼요. 국어가 1학년 거니까. 일단 올림포스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올림포스 교재가 이제 EBS 교재인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안에 있는 작품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뭐 독서든 문학이든 문법이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교과서 미리 지금 예습하는 개념으로다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올림포스 교재를 요거 디자인은 요거고, 여기 이제 국어라고 써 있어야 돼요. 올림포스 교재를 사서 들어주는 게 좋고, 이제 좀 사기가 좀 그렇다 하면 그냥 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할 건데, 일단 수업의 전제 조건은 이거는 1강을 할 거예요. 독서 1강. 독서가 1강, 2강, 3강, 4강이 있는데 1강을 이제 먼저 할 건데, 이걸 일단 다 풀었어야 돼요. 1강에 비문학 작품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다 풀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풀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수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무래도 좀 이제 학생이 없이 이제 이거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할 건데, 이게 좀 글자가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교재를 이용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수업은 지문에 관련된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문에 관련된 해석이 끝나면 문제외 이제 풀이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비문학 다 잘하잖아. 자, 비문학 잘하고 풀이 감을 잃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다가 풀어주면서 좀 공부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지문이고, 올림포스 교재에서는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의 개념과 특징에 관련된 지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 첫 단락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첫 단락에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는 주제가 있는 단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좀 천천하게 읽으라 그랬죠. 천천히, 좀 더 천천하게 읽으면서 이제 주제를 한번 좀 찾아서 보면 이제 다 읽었다고 가정하고 빠르게 좀 지문들을 보면서 들어갈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과 정보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술혁명을 말한다. 자, 그럼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화제는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은 가치와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가치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이제 화제에 관련된 설명이지요. 그럼 주제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우리 예상하면서 읽을 수 있고, 지능형 서비스로 로봇과 함께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로, 읽어서 아시겠지만 가상현실이 B1, 증강현실이 B2, 혼합현실이 B3야. 그럼 얘는 B1, B2, B3로 글이 진행되는 거고요. 뭐 이게 B1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있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B2가 세 번째 단락에 있었던 내용이고, B3가 네 번째 단락에 있었던 내용이죠. 이끌어갈 수 있는 분야로 인간 미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런데
그런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 것일까? 그래서 이 글의 진짜 찐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 가상, 증강, 혼합의 차이점에 관련된 이게 이 글의 진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이 빈포레 같은 걸 쓰면 귀찮은 게 할 때마다 집어줘요. 말로 하면 좋은데 가상현실이란 VR이란 가상현실이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야 돼요? 자, B1, B2, B3면 A는 이거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면 어디에 포커스를 두라고 했어요?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포커스 둬야 하고 우리 예전에 그거 기억나잖아. 과학 지문에서 식물 그림 그려져 있고 뿌리압이나 모세관이나 이렇게 한 것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미리 주제에서 얘기했지만 차이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메인 포커스인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차이점을 조금 더 잘 봐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용어에 관련된 설명들이 있을 건데 문제를 풀 때는 단락을 어느 정도 한정하고 단락을 정하고 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좀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상현실이란 여기서 이제 B1에 관련된 이야기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현실 세계와 흡사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 세계와 매우 흡사한 가상 세계를 생성하는 이게 이제 설명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해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사용자가 가상 세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쭉 들어간 다음에 예를 들어 자 그럼 어떤 글의 구조예요? A는 예시입니다. 자 그럼 예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시가 나오면 예시 뒷부분은 빠르게 읽어줘야 되는 거고 예시를 기준으로 예시 앞부분인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메인이 되는 거지요. 그럼 이 앞부분은 현실 세계에 관련된 정보가 없다는 그러니까 진짜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시는 중요하니까 예를 들고 뭐가 중요하냐면 예시 앞에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시 앞에 있는 저 정보 중요하니까 저 부분 좀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 가상현실이라는 건 현실 세계에 관련된 정보가 없고 그냥 가짜만 있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B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의 B2 부분을 보면 그에 비해 증강현실이란 A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강현실이란 B2 현실 세계를 가상현실로 보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건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보완해주는 거예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차이점이 되겠죠. 앞에 있는 VR하고 즉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잘 보라 그랬죠. 왜냐면 즉이 나오면 앞말과 뒷말이 동일한데 똑같은 얘기를 왜 두 번 해? 중요하니까 두 번 하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 그래픽을 함께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강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쭉 하면서 증강현실에 관련된 얘기를 들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거는 글을 다 읽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좀 빨리 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증강현실이라는 건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 세계를 이렇게 보완했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MR이라고 해가지고 혼합현실 이게 이제 B3가 되는 거예요. MR이라는 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합했어요. 근데 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합한 요 부분까지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두 번째 지문이 한번 보여줘. 세 번째 문제는 증강현실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글을 읽어야 되냐면 도대체 혼합현실이라는 건 여기까지는 같은 말인데 뭐가 다를까? 네, 포커스 맞추면서 읽으면 되는데 새로운 환경이나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자, 즉 혼합현실은 현실 세계에 관련된 3차 모델과 정보들을 감지하여 가상 물체를 현실 세계의 물체와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 물체가 진짜로 존재하는 것 같이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그쵸?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가상물체와 실제 물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증강현실이라는 건 상호작용을 하진 않아. 상호작용을 하진 않는데 혼합현실이라는 건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데, 예를 들어 혼합현실에서는 가상의 컵을 시트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상호작용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구나. 예를 들어 우리 포켓몬 같은 거 보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 포켓몬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포켓몬이 있는 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증강현실이에요. 현실과 가상이 있는 거. 하지만 우리가 그 포켓몬을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잡을 수는 없잖아. 근데 혼합현실이라는 건 포켓몬을 이렇게 가상으로 쓰면 얘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여기가 중요하냐면 B1, B2, B3 구조에서는 차이점들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공통적인 차이점이니까 차이점에 좀 포커스 두고 읽어주면 되는 거고, 글 전체가 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용어, 설명, 예시, 용어, 설명, 예시 이렇게 같은 구조 반복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1번 문제의 답은 이것도 다 풀었다고 가정하고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 1번 문제의 답은 5번이고 이런 말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답이 5번이고 이 문제 내용 일치를 저희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전개 방식이니까 2번 문제의 답은 1번이죠. 다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5번 같은 거에서 통념을 제시했다. 2번 문제 5번처럼 통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글 구조는 아니니까요.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잘못 이해한 사람이 첫 번째 얘기했다. 한성이에요. 왜 한성이냐면 한성이 뭐라 그랬냐면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 인공지능 컴퓨터가 위치 추적 정보를 이용하여 현실 속의 기상 조건이나 주변 상황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눈앞에 그래픽 형태로 제공하더라고. 이 장면이 가상현실에 관련된 개념이야. 자, 가상현실이 어디 있었냐면 가상현실은 두 번째 문단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성이 얘기하고 있는 가상현실은 두 번째 문단으로 한정지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한성은 B1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성이 얘기한 가상세계는 아까 어땠냐면 현실 세계 흡사한 가짜야, 가짜. 가상현실은 가짜. 현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현실 세계에 관련된 정보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 한성은 기상조건 같이 현실 속의 걸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한성이 틀렸어요. 왜냐면 현실 세계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한성이 틀렸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지문이고요.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지문을 들어가서 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올림포스 기준으로 따졌을 때 두 번째 문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지문. 푸드 마일리지. 포코 탄소의 발자국. 벌써 느낌 있지 않아요? 이게 제목인데 제목 보면 얘가 이제 B1이고 얘가 B2고 얘가 B3일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방금 거랑 그래 구조가 비슷해요. 자, 푸드 마일리지는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주제, 그러니까 방금 문제 주제를 내가 써놨지만 처음 보면 주제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읽어보면 푸드 마일리지라는 게 있대요.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라 그랬죠? 이게 여기서의 화제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 첫 단락에 주제가 있으니까 내가 얘를 잘 봐야겠다. 천천히 읽어야겠다. 그리고 푸드 마일리지가 무엇인지 용어에 관련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왜냐하면 용어에 관련된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주제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푸드 마일리지가 뭐냐면 푸드 마일리지라는 건 지구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개념이고, 그리고 이 개념이라는 건 에너지 낭비 때문에 생긴 거고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얘기를 두 번이나 했어요. 거리가 길수록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라는 건 거리가 길어서 이런 온실가스라든지 그런 매연을 많이 배출해서 멀리 있는 먹거리가 우리 식탁에 오면 좋지 않다. 지구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자 이런 거 좀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 그는 현대인의 식생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푸드 마일리지예요. 푸드 마일리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푸드 마일리지는 기본 개념은 식품의 이동 거리.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리잖아, 거리.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는 이런 거리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는가가 중요하고 식품의 중량, 계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식품의 중량에서 거리를 계산해서 수치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나 나오면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나 푸드 마일리지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 낭비를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못해요. 자, 그럼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바로 한계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죠. 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는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어때?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 문제가 있으니까 세수도 하고 머리도 깎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는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푸드 마일리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었다면 설명을 반복했죠. 얼마큼 이동했냐고. 이동 거리가 푸드 마일리지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계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그림이다. 자, 다음 단락 이제 이어서 보면 세 번째. 자, 일본 환경단체 대지를 지키는 모임이 제시한 포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봐봐, 이거 해결하잖아요. 다음 포코는 푸드 마일리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러한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지시어 같은 거 나오면 좀 잘 봐야 되는데 이런은 바로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못하는 걸 얘기하죠. 그럼 이제 포코는 뭐겠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식품이 얼마나 안 좋냐고. 더 나아간 개념이고 트럭과 배, 비행기의 배출 계수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럭과 배, 비행기. 트럭은 이만큼, 배는 이만큼, 비행기는 이만큼을 적용했는데 그럼 보면 비행기가 제일 안 좋지. 포코가 제일 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한 거죠. 아까 문제를 이걸 추가함으로써 해결을 한 거고 이런 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기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얘는 B1, B2, B3 구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B 추가되는 거고 B1과의 이 부분이 바로 차이점이 되겠죠. 문제 풀 때 단락을 잘 정해서 문제를 접근해서 푸셔야 됩니다. 쭉 보면 쭉 읽어보면 또한 푸드 마일리지와는 직선거리를 이동을 계산하지만 포코는 이제 수출지에서 항구나 공항까지 이동한 거리를 이동거리에 포함해요. 자, 이것도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푸드 마일리지는 직선거리로만 이동거리가 있지만 이제 포코는 항구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거리까지를 이제 넣어서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포코가 더 구체적이다 라고 아까 문제 이제 해결하는 거고 네 번째 단락 보면 그러나 나오면 뒤에 있는 말을 잘 보라고 했죠. 그러나 이 둘의 개념을 알더라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뭐 포코를 계산해서 물건을 사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또 문제가 발생했네요. 이 부분 소비자가 확인하지 않는다. 원산지를 확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아래에서 해결할 겁니다. 해결이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해결하냐면 탄소 발자국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였냐면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였으니까 탄소 발자국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하면서 그걸 읽을 수 있지. 아, 이걸 알려주는 거구나. 일일이 원산지랑 해서 그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는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의문적으로 다 표시하는 거고 푸드 마일리지와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걸 다 계산해 놨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제 뭐 A 음료수와 B 음료수 살 거야. 둘 다 탄소 발자국이 있어. 그러면 A 음료수는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야. 뭐 우리 에너지 등급처럼 여기 이산화탄소 양을 얘기하는 에너지 등급처럼 뭐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좀 더 좀 거리가 가까운, 좀 더 이제 우리가 어쨌든 거리에 걸리는 얘기니까 산지에서 멀지 않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좀 구매할 수 있겠죠? 가 네 번째 문단의 탄소 발자국 라벨리 제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는 B1, B2, B3고요. 무엇보다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문제 해결 구조고 각각의 차이점에 좀 집중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는 일단 1번의 답은 3번인데 포코라고 했어요. 포코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락을 봐야 되고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1번의 답이 3번인데 유의점이 있는지 봤더니 끝까지 유의점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그러니까 1강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보기를 보고 단락을 하나 정해야 돼요. 보기를 봤더니 A 지역에서 재배된 0.001의 톤에, 굳이 톤이라고 해야 되지? 뭐 그쵸, 아무튼 톤에 무한계가 트럭을 이용해서 A 지역부터 직선 거리가 300km가 떨어진 까지 다 똑같이 써있어요. 대신 A는 B 지역이고요, B하고 C는 C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A는 얘가 이제 뭐식이야? 국내에서 B 지역으로 운송이 됐고, 그 다음에 B는 C 지역으로 운송이 됐고, C는 C 지역으로 운송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는 트럭을 이용했고, B는 비행기를 이용했고, C는 물을 이용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A랑 B랑 C가 있는데 A만 B로 갔고요. 이제 B랑 C는 다 C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리고 차이점은 여기는 트럭을 이용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개수를 보면 여기 이제 개수가 이렇게 써 있죠. 167. 그 다음에 B는 비행기를 이용했으니까 1510. C는 트럭을 이용했으니까 배를 이용했으니까 38. 얘네들을 곱해서 개수를 갖고 온다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일단은 2번 좀 볼게요. 1번은 뭐 됐고 2번 보면 B에 관련된 푸드마일리지를 산출할 때와 포코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이동거리는 서로 같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B1과 B2의 차이점을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문단에 있는 푸드마일리지하고 세 번째 문단에 있는 포코의 차이점을 묻는 건데 차이점은 두 개죠. 운송수단 배출 개수가 추가된다. 이게 하나. 두 번째가 항구나 공항까지 이동거리를 포함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자, 포코하고 푸드마일리지는 두 번째 요거 보시면 이번에 이동거리가 같다고 그랬는데 이동거리 다르죠. 왜냐면 포코는 이게 추가됐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를 근거로 해서 2번은 안 돼, 적절하게 아니에요. 틀렸고요. 4번 보면 B와 C의 산지로부터 공항이나 항구까지 서로의 거리가 같고 산지에서 공항과 항구까지 모두 트럭을 이용했다면,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거리도 같고 모두 트럭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B하고 C는 일단 두 개가 여기까지 똑같다면 B하고 C에 관련된 포코 값은 서로 다르겠군 이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산지로부터 공항이나 항구까지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산지가 있으면 이제 공항이나 항구까지 거리가 같고, 그 다음에 산지에서부터 공항과 항구까지 트럭을 이용했어요. 근데 자, 봐봐. 공항과 항구까지는 모두 트럭을 이용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B는 공항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날아간 거고, 그 다음에 C는 배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운동 개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산지에서부터 공항과 항구까지 요 거리도 같고 모두 다 트럭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C 마을까지 비행기로 가냐 배로 가냐는 다르죠. 이만큼의 거리에 따라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달라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포코 값은 달라지게 돼서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은 이거는 뭐 답만 간단하게 보면 왜 철호하고 태경의 반응이 다르냐면 독자마다 배경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문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이게 미리 이걸 풀어와야 돼요. 풀어와야 이제 잽싸잘 볼 수 있어요. 지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문이 있는데 이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 첫 번째 지문하고 두 번째 지문은 조금 길게 받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문은 속도를 약간만 더 붙여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지문. 자, 정의론의 개념과 특징 한 개. 첫 번째 단단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경제 영역에서 비윤리성은 경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자의가 입증되면 경제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쭉 보면 쭉 읽다 보면 주제가 경제 윤리에 관련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경제 윤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얘기해요. 서달라는 주제 있어요.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경제윤리다. 경제윤리. 아, 그럼 경제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구나. 그럼 경제윤리라는 건 곧 경제정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 그럼 경제윤리나 경제정의랑은 뭐 어차피 같은 말이구나. 자, 그리고 이건 단어 자체에 용어가 들어있잖아요. 경제윤리는 경제윤리에 관련된 얘기고 경제정의는 경제의 정의, 그러니까 저스티스에 관련된 얘기니까 윤리나 정의나 크게 다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건 같은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이런 식으로 재채기하면 안 되는데 자,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실제로는 경제윤리는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해석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리주의, 그 다음 자유적인 정의론, 그 다음 평등주의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B1에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B1.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이 병렬식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를 많이 써요. B1, B2, B3.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 집중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 때 단락, 두 번째 단락인지 세 번째 단락인지 네 번째 단락인지 정해놓고 문제 푸셔야겠죠? 공리주의적 정의록은 그래서 이제 이건 용어니까 해석만 잘 보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공리주의는 그래서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하면 돼. 즉이 나오면 중요하다는 얘기야. 즉이 나오면 중요하니까 앞말과 뒷말이 똑같아요. 중요하니까 두 번 쓰는 거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즉 사회적으로 효용이 극대화된 제도나 정책은 도덕적으로 오르며, 그러니까 효용이 극대화되면 이건 도덕적으로 오르다. 정의로 오르면. 그래서 행복하고 효용이 극대화되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은 듯한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공리주의 흔히 이제 그 마이클 샌델의 저스티스라는 책 보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뗏목이 이렇게 있어요. 뗏목에 한 5명 정도가 우리가 이렇게 갇힌 거야. 표류해서 바닷가에 표류해가지고 막 살고. 어쩌지 했는데 구조대가 이틀 있다. 구조대가 이틀 있다 와. 근데 이제 물론 책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거 어떻게 이틀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이틀이 지나면 우리 5명 다 죽어. 목이 많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 근데 5명 중에 한 명이 바닷물을 먹어서 되게 힘들고 곧 있으면 죽어. 어차피 얘는 조금 있으면 죽어. 그럼 우리가 이 애를 잡아먹어서 우리 4명이 살 수 있어. 잡아먹으면 이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공리주의적 정의론에서는 최대 다수. 그러니까 이게 양적 공리주의예요. 우리가 모두 행복하니까 그 한 명을 잡아먹어야 돼. 그리고 걔는 도덕적으로 옳다. 이런 이상하지?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공리주의적 정의론이에요. 자, 근데 그러나 공리주의적 정의론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문제나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무시하죠. 너 불평등했잖아 방금 걔 잡아먹는 거.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를 경시한다는 거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에 관련된 정의와 설명, 그 다음에 한계와 문제. 아까랑 그래 구조가 유사하죠? 자, 요렇게 B1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한계와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다음 단락. 좋아. PPT가 잘못됐네요. PPT가 잘못돼가지고 세 번째 단락이 없네요.
자, 세 번째 단락은 책으로 보세요. 책으로. 미안. 자, 자유주의적 정의로는 개인에게서, 이거 지금 세 번째 단락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유주의적 정의로는 개인이 생산 요소를 통해 얻는 생산물에 관련 돼서는 당연히 개인에게 소유가 있다는 관점이에요. 자, 그럼 용어는 자유주의적 정의론, 설명은 본인이 생산한 거 본인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뭐 소득을 이전하거나 또는 뭐 양도하거나 여기서 소유물 취득에 뭐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이거 정의로운 거야. 도덕적인 거고. 이 글의 주제는 경제, 윤리, 경제, 정의이기 때문에 윤리와 정의에 포커스를 조금 더 두고 읽어야겠죠.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 엔간하면 책을 읽을 때 그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시면서 읽어야지 주제에 입각한 독해를 잘 할 수 있어요. 자, 네, 세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한 8번째 줄, 7번째 줄 보면 절차란 자발적 교환, 증여, 상속을 가리킨다. 그러나 네모 이렇게 딱 치시고 이 관점에서는 개인이 기여에 미치는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기여란 보통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나 양천부적인 재능, 교육 수준,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들 중 재산이나 교육은 부모의 사회 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여에 따른 분배는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생산했어. 그럼 내 거야. 이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뭔가 생산해서 나한테 이제 줬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소유물을 이전했잖아. 그럼 이것도 올바른 절차를 따랐으면. 근데 이건 단점이 있어. 불평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성의 이건희가 그 밑에 이재용한테 아들한테 준 재산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재산이 다르니까 이거 어쨌든 불평등하잖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질 수가 없으니까 이건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이 글은 한계와 단점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는 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한계까지만 제시하고 많은 글들이 있어요. 이론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문제를 해결하자 뭐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냥 이런 이론이 있고 이건 한계가 이거야 라는 게 있으니까 아, 이거는 뭐 한계를 해결하진 않네 정도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은 다시 PPT 아까 있었으니까 평등주의적 정의론. 자, 이게 B3겠죠? B3 평등주의적 정의론은 그럼 글의 구조가 똑같다는 거 느껴지죠? 평등주의는 뭐냐면 공정한 기회균등과 최저생활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분배론이고요. 얘는 평등한 거야. 그래서 모든 부와 소득도 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돼. 공산주의지, 공산주의. 뭐 나라에서 1000만 원을 있으면 다 1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야. 다 똑같이 하는 거야. 다 나눠준다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거의 평등하도록 분배돼야 돼. 특히 급진적인 평등주의.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통해 알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하면 즉 한마디로 말해 동일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일을 안 하지 의욕이 사라져. 동기부여가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3개 했어요. 3개. 자, 그럼 글의 구조들이 어떠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글의 구조는 B1, B2, B3로 되어 있는 글의 구조가 많고요. 정리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잘 보셔야 되고 문제를 풀 때마다 단락들을 좀 어느 정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는 답이 4번입니다. 대상의 다양한 관점 3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한계, 그러나 다음에 한계 제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어야 돼요. 2번 보면 2번에 1번 공리주의적 정의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두 번째 단락까지 풀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라고 다 앞에 써있죠. 그럼 얘는 세 번째 단락까지 다 풀고 문제 풀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평등주의적 정의론, 이거는 네 번째 단락까지 그러니까 요 네 번째 단락까지 다 풀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단락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완벽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평등주의적, 이거 2번에 달려 5번인데 5번을 보면 평등주의적 관점에서는 C, 모든 경제적 가치가 완전한 평등을 이루도록 분배하는 방법이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완전하게 분배하는데 보면은 자,
자, 여기 똑같이 써있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왜 똑같이 써있는데 이게 답이 아니냐면 시를 보면 기업이냐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야 된다? 그럼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복지 혜택을 주면 완전하게 평등해? 예를 들면 1억을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물려. 세금을 50%를 뜯어갔다 핍시다. 그럼 1억을 버는 사람은 5천만 원을 갖고 있죠. 그렇죠? 왜 5천만 원을 세금을 가져갔을 테니까. 근데 나는 못 벌어. 나는 0이야. 난 백수야. 사실 난 지금 백수잖아. 나는 지금 수업을 안 하잖아. 이건 서비스지. 어쨌든 간에 나는 0이야. 그럼 나라에서 나한테 5천만 원을 줬어. 그 사람 세금 떼서. 그러면 완전하게 평등하지. 현재 이렇게 하냐면 기업에서 여기서 우리 보기를 보면 여기 보면 1960년대 한국은 1960년대 고도성장을 다소하고 세금을 막 해서 복지 혜택을 주지만 5천만 원을 가져가서 백수한테 5천만 원을 주진 않잖아.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복지 혜택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거지. 완전하게 평등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하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5번은 C하고 연결관계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롤스의 관점에서 기억의 문제라고 했는데 기억이 이 앞에 자유주의적 정의론이죠. 롤스의 관점이라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는 자유주의적인 거에 한계 단절이 뭐냐고 묻는 문제고요. 재산이나 뭐 재능이나 부모의 재산 같은 거 공평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불평등하다라는 얘기 잘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질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특징. 자, 이거는 좀 빨리 지문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툭툭툭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주제가 있으니까 내가 첫 단락은 좀 천천히 읽어요. 조류독감 인플루엔자는 시국에 맞죠? 바이러스 얘기니까. 바이러스 A형이 조류에 감염되는 질병을 말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이 여타 바이러스로 유전물질로 RNA에 가지며 단백질로 된 껍데기 안에 유전물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게 포커스지. 이게 포커스지. 다른 바이러스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조류독감은 다른 바이러스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이 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바이러스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총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우 글이 많아요. 두 번째 단락. 이거 글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바이러스 표면에 헤모글루틴과 뉴라미다이제라는 당 단백질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는 유기적으로 글을 독해해 주셔야 되잖아. 저 특징은 무엇에 관련된 특징이냐? 조류 독감이 다른 바이러스들과 갖는 차이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럼 다른 바이러스들과 뭐가 다른데요? 헤마글루틴과 뉴라미다이제라는 게 다르대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거의 대부분의 여기 있는 아주 많은 말들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역할만 차이점입니다. 포커스 두고 글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헤마글루틴은 어떻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헤마글루틴은 어떻게 하냐면 쭉 읽어보면 헤마글루틴은 이게 바이러스라는 건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세포막에 단단히 달라붙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단단하게 달라붙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헤마글루틴은 달라붙게 합니다. 이게 다른 거와의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다른 걸 달라붙어서 안에서 이렇게 막 세포를 막 많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A형을 근데 떠나는 걸 반해. A형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야. 이제 숙주가 이렇게 있으면 조류독감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 얘가 이 안에서 막 분열한단 말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잘 달라붙고 있도록 헤마글루틴이 이 안에 잘 달라붙어 있는 건데 얘가 많이 분열을 했어. 그래서 막 많아졌어 얘네들이.
근데 이 밖으로 나가야지 뭔가 막 다해서 퍼뜨릴 거 아니야. 못 나가게 얘네들에게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쭉 마지막에 저기 뉴라미다이제는 얘는 세포막과 바이러스의 헤마글루틴 사이의 결합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막 이 안에서 분열을 한 다음에 뉴라미다이제가 야 나가! 이러면서 푹 해가지고 얘네들을 밖으로 슝 이렇게 나가게 해서 바이러스를 많이 만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글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헤마글루틴은 다른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고 이름 너무 어려워. 뉴라미다제는 얘의 결합을 끊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 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글의 내용을 뭐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현재 발견된 헤마글루틴과 뉴라미다이제는 각각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뭐 백신의 종류도 달라진다. 얘네들이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 인플루엔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잘 말해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에요? 다른 바이러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8개로 분절돼 있대요. 그래서 한 개가 안 돼. 종류가 많구나. 종류가 많은데 뭐 어쩌라고. 종류가 많아서 8개로 나눠지는 조각들이 뒤섞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방하는 백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막 오류가 발생해. 복제 시. 라는 얘기는 변종 바이러스들이 아주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만약에 유전 물질이 하나면은 변종 바이러스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8개니까 아주 많은 조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8개니까 1번하고 8번이 합쳐질 수도 있고 1번하고 7번이 합쳐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오류도 교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변이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류 독감은 변이가 많아서 백신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자,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첫 단락의 주제만 잘 잡으면 글이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문제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니까 1번의 답은 2번이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헤마글루틴이 숙주세포의 세포막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세포막을 파괴하는 녀석은 두 번째 단락이지요. 누구야? 뉴라미다제가 세포막을 끊어버리죠. 여기 이렇게 정답의 근거가 써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 타미플루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기를 읽어보면 흔히 독감 치료제 대명사로 알려진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 직접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 1차로 침입한 수출을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세포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괴롭히는 거죠. 뉴라미다제가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얘도 단락을 정할 때 여기 네 번째 단락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두 번째 단락 갖다 문제 푸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답은 4번이겠죠? 뉴라미다제가 세포막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읽기 방법인데 내신에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점검하면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정도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08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 자, 내가 글의 내용을 빨리빨리 하는 것 이걸 다 풀었잖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자, 마그리드 작품에 관련된 푸코의 평가와 해서 자, 첫 번째 단락에는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를 보면 푸코의 텍스트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예시로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관련된 예시인지 좀 집중하시면서 읽으면 되고 여기서 뭐 계속 얘기하면 따라서 푸코는 마그리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사와 상사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 유사와 상사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 글은 바로 유사와 상사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글이 많은데 두 번째 단락은 유사와 상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지요. 그럼 유사란 원본과 복제 사이의 닮음의 관계를 얘기하고 상사란 복제와 복제 사이의 닮음을 얘기합니다. 자, 어떠한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용어를 천천히 읽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용어가 여러 개 나오면 정리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좋고 만약에 용어를
대충 읽고 넘기면 한 요 정도까지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원본과 복제 사이에 닮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계속 유사는, 상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용어가 나오면 천천히 읽어서 머릿속에 넣으시고 잘 안되면 정리하셔서 옆에 따로 한번 써보세요. 관계를 가리켜요. 유사는 원본이 존재하지만 상사는 원본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같은 말 반복하는 거고, 여기서는 철학적 함의가 있는데 유사는 현전, 형이상, 즉 그러니까 현전이라는 건 예전에 철학에 관련돼서 예전의 건데 즉은 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먼저 모르니까 현전의 형이상이 먼저 모르면 형이상이라는 건 형태 이상의 학문, 철학,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본과 복제, 대상의 복제, 실제와 사유의 일치를 전제한다면, 다시 말하면 실제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철학적인 논증을 얘기한다면 원본의 복제 없는 상사는 근대적 형이상학의 붕괴를 함축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상사는 우리가 유사라는 건 원래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던 거 뭔가 일치하냐 안 하냐, 있냐 없냐, 뭐 진리가 있냐 없냐, 이데아가 있냐 없냐, 변치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냐 없냐, 이게 예전 거라면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근대적 형이상학에서는 형이상학의 붕괴, 그러니까 뭐 없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를 얘기하고 있다. 상사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원본이 없다면 그것을 이야기해야 할 인식론적 의무도 없고, 따라서 유사의 개념이 세계에 관련돼서 유일한 올바른 객관적 기술이라는 존재를 믿음으로 정제한다면, 그러니까 유사라는 건 계속 이거 어떻게 썼어요? 유사상사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써있는 지문이 좀 까다로워요. 근데 여기서부터 천천히 타고 들어가야지. 여기 대충 읽으면 이 정도 갔을 때 그래서 뭔 말인지 몰라요. 유사는 올바른 객관적 기술을 할 수 있다. 왜? 올바르게 쓸 수 있지. 객관적으로 기술 쓸 수 있지. 왜? 얘는 존재하니까. 원본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원본이 있으면 이걸 객관적으로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상사라는 건 절대적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복제와 복제니까. 아이고, 그래서 잘못했다. 좀 더 가야죠. 조금 더 가서 여기까지. 오직 서로의 조금씩 차이를 무한히 반복되는 다양한 해석적인 논리다. 그래서 유사라는 게 19세기 전까지라면 상사는 그것을 대체하는 현대 철학이다. 자, 세 번째. 하지만 유사와 상사가 하지만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글의 흐름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유사와 상사가 이렇게 두 시대의 사유의 이미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두 시대의 회화적 이미지다. 여기서 어떻게 한 거냐면 사유의 이미지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철학이에요. 자, 유사라는 건 원본이 있고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철학. 옛날 그 다음에 상사라는 건 원본이 없어. 원본이 없으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근대의 철학. 이런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동시에 그림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 똑같겠죠? 무슨 얘기가 하겠어요? 원본이 있냐? 원본이 없냐? 에 관련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유사와 상사가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원본이 있냐? 원본과 복제냐? 복제와 복제냐? 이거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9세기 르네상스는 원본이 있죠. 왜냐면 자연은 모방했으니까. 모방했다는 얘기는 이거 원본이 있다는 얘기잖아. 즉 원본과 자연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하지만 오늘날의 회화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림 같은 건 좀 이상하잖아. 그림밖에 원본을 재현할 의무를 지지 않으니까 자유롭고 복제하고 원본이 없어요. 자, 그럼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유사.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상사. 요렇게 못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다음 마그리트. 자, 마그리트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글의 이론을 적용을 하겠지. 그럼 이 글의 이론을 적용할 거니까 마그리트 작품은 유사냐, 상사냐, 원본이 있고 그걸 복제하는 거냐, 원본이 없는 복제에 관련된 복제냐, 포커스 잘 두고 보시면 되고요. 쭉 보면
걔는 그림 기법은 전통적인데 예술적 기교가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 푸코는 마그리트를 추상화가라고 하고요. 르네상스 이후의 재현의 공간을 파괴하고 있다. 아, 됐어요. 그럼 마그리트는 재현을 파괴하고 있으니까 유사예요, 상사예요? 상사. 이렇게 접근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사가 아니라 상사라고 얘기하죠. 같은 말 반복하죠. 이렇듯 이거는 이제 뭐 중요한 단서 정리하고 끝나는 거야.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번의 답은 4번. 용어의 개념 밝혔죠. 유사와 상사. 자, 그다음에 2번에 1번. 그러니까 마그리트 그림이잖아. 그럼 얘는 상사예요. 복제에 관련된 복제. 자, 1번.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원본 없는 복제 사이의 닮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상사는 원본이 없나요? 그러면 1번 뒤에 있는 원본이 없는 복제들 사이의 닮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 맞죠. 원본이 없으니까. 자, 근데 1번 앞부분 원본과 일치하지 않은 이미지를 활용했나요?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이미지를 활용했나요? 아니지. 원본과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마그리트의 그림은 원본이 없어요. 상사니까 원본이 아예 없지.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지.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자, 3번은 유사는, 이건 지금 정리하는 거야. 유사는 원본과 복제가 닮은 거고 상사는 복제가 닮았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1강은 여기에서 정리합니다.